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통장 하나가 사람 마음의 온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돈은 종이에 찍힌 숫자처럼 보이지만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숫자는 말투가 되고 기대가 되고 때로는 서운함이 됩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전화의 결이 달라지고 안부 뒤에 묻어나는 관심이 조금씩 다른 데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의 위치와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서로의 시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돈을 보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알게 된 뒤 숨기고 있던 마음을 조금씩 드러냅니다. 이것이 늦게야 알게 되는 참 서늘한 진실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키우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데 익숙합니다. 밥 한 그릇 더 먹이고 옷 한 벌 더 사주고 결혼할 때 보태주고 집 장만할 때 마음을 졸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엄마 통장에 아직 조금 있다. 아버지 연금이 이 정도 나온다. 큰일 나도 당장은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식탁 위에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듯 지나갑니다. 자식도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걱정은 덜 하겠네. 부모님이 잘 모아두셨네. 그 말만 들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구나. 아직은 내 노후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천천히 생깁니다. 작은 부탁이 늘어납니다. 급한 일이라는 말이 자주 붙습니다. 이번 달만 조금 도와줘. 어차피 엄마는 크게 쓸데없잖아. 나중에 다 부모님께 돌아가는 건데 뭐 말은 부드럽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부모의 돈을 부모만의 것으로 보지 않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 부모 마음에는 아주 얇은 금이 갑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자식이 막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합니다. 낮에는 웃으며 넘겼던 말이 밤이 되면 다시 들립니다. 그게 쓸데없잖아. 그 한마디가 자꾸 가슴에 남습니다. 평생 아끼며 모은 돈이 어느새 내 남은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꺼내 쓸 수 있는 창고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부모가 여기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괜히 말했나? 내가 너무 많이 보여줬나? 그래도 자식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쁜 부모 아닌가? 하지만 이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오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자꾸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내 불안보다 자식의 급한 사정을 먼저 보고 내 노후보다 자식의 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두 번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의 중심이 바뀝니다. 부모의 돈은 부모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사정을 메우는 것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모두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착한 자식도 돈의 크기를 알게 되면 기대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계산을 하게 되고 부모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속으로 가늠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노골적인 요구보다 당연해지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서운해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왜 더 못해주느냐고 느낍니다. 돈은 한번 알려지는 순간 상대의 상상 속에서 자꾸 쓰임새를 갖습니다.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심한 듯 묻습니다. 요즘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자식들한테 집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웃으며 던진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안쪽이 살짝 굳습니다. 가까운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 밥을 먹다가 통장 잔고 이야기가 스치듯 나오면 그 뒤의 공기는 전과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친절해지고 누군가는 더 계산적으로 조용해집니다. 부모는 그 미묘한 차이를 느낍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은 압니다. 존중이 순수한 존중인지 기대가 섞인 친절인지 오래 살아본 사람은 결국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통장 비밀은 단순히 돈을 숨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다 말해야만 좋은 부모라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솔직함이 언제나 사랑은 아닙니다. 어떤 솔직함은 관계를 가볍게 만들고 어떤 침묵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부모가 끝까지 존중받으려면 가진 것을 모두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닫자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의심하며 살자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남은 삶에는 부모만 알아야 할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급한 병원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갑작스러운 외로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 내 노후 전체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계속하되 통장은 조용히 지키는 것다. 그것이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늦은 나이에 배워야 할 단정한 품위입니다. 부모가 가장 오래 붙잡고 사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야 가족이 편안하다는 믿음입니다. 젊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 집에서 살고 밥상을 같이 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기대며 지나왔으니 가족끼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그 믿음이 부모를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말했는데 말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묶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통장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합니다. 아직은 엄마가 가진 돈이 조금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연금도 나오니까 너희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거다. 겉으로는 자식을 안심시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자식 마음속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안심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여유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같은 말이 서로 다른 마음으로 해석되는 순간입니다. 부모에게는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그러면 조금 도와줄 수 있겠구나가 됩니다. 부모에게는 너희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부모님 돈은 아직 남아있구나가 됩니다. 이 차이는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 작은 해석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큰 태도의 차이가 됩니다. 어느 날 자식이 전화를 합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엄마, 전에 통장에 좀 있다고 했잖아. 나 이번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부모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돈이 아까워서만은 아닙니다. 내 말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하는 느낌 때문입니다. 내가 안심시키려고 꺼낸 말이 누군가에게는 요청의 근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이상한 죄책감에 빠집니다. 안 도와주자니 매정한 것 같고 도와주자니 내 남은 삶이 불안해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공개한 돈은 결국 부모를 설명하게 만듭니다. 이 돈은 병원비로 남겨둔 거야.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이번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부모는 이미 자기 돈을 쓰지 않을 이유를 증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인데도 한 번 드러낸 뒤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해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개의 무서움입니다. 돈을 보여주는 순간 돈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는 대개 큰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말투로 던지는 한마디에서 옵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부모가 자식한테 뭘 그렇게 계산해?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듣고 있으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더 아픕니다. 부모는 화도 제대로 내지 못하며 자식이 힘들다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나 싶고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무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중은 크게 무시당할 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불안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반복해서 들을 때 조금씩 달아 없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숨기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착해서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식이 불안해할까봐 먼저 말합니다. 혹시 나중에 오해할까봐, 혹시 내가 믿지 않는다고 느낄까봐, 혹시 부모가 인색하다고 생각할까봐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설명을 많이 들을수록 항상 고마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고 더 많은 요구를 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많이 주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밥을 더 주고 필요하다 하면 내 몫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사랑은 무조건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은 자식을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부모를 함부로 기대어도 되는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 일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병원비와 생활비와 감정의 부담이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통장 이야기를 덜하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조용한 절제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숫자를 알려주지 않아도 사랑은 줄 수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힘든 마음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남은 삶을 지탱하는 돈의 크기까지 식탁 위에 올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문을 열어두면 어느 날 바람이 너무 깊이 들어와 마음까지 차가워집니다. 이제는 솔직함의 모양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조용히 지키는 것도 성숙한 솔직함입니다.
자식에게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필요한 준비는 하고 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묻는다면 구체적인 돈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니다라고 차분히 말하면 됩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통장을 지키는 태도는 자식과 싸우기 위한 벽이 아니라 서로를 오래 존중하기 위한 낮고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지켜야 할 첫 번째 통장 비밀은 남은 현금의 크기입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느냐보다 실제 노년의 하루를 지탱하는 것은 손에 닿는 현금입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 갑자기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할 때, 부모를 지켜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바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부모가 이 돈을 가장 먼저 말해버립니다. 엄마 통장에 아직 얼마 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비상금은 있다. 그 말 한마디가 남은 삶의 문을 너무 쉽게 열어버립니다. 현금은 노년의 체면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이것을 늦게 깨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더 나은 것을 사기 위한 수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돈은 하기 싫은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 됩니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택시를 탈 수 있고, 아픈 몸을 참고 미루지 않아도 병원에 갈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도 작은 외식을 하며 스스로를 달랠 수 있습니다. 남은 현금은 허세가 아니라 늙어가는 사람이 자기 삶을 남의 기분에 맡기지 않기 위한 마지막 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크기를 알게 되면 마음속 계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쁜 뜻이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알고 나면 기대합니다. 부모에게 3천만 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식과 그저 부모가 알아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요구의 선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빌리는 말로 다가옵니다. 잠깐만 쓰고 갚을게. 이번 일만 넘기면 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이 부모의 병원비인지 장례비인지 혼자 버틸 힘인지 잊어버립니다. 부모의 통장 속 현금이 자식의 급한 사정을 해결할 후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부모는 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미 금액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없다고 말할 수도 어렵다고 말하면 자식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있는데 왜 어렵다고 하지? 이 작은 의심이 관계를 흐립니다. 부모는 돈을 지키려다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식은 도움을 받지 못해 서운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 말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감정들이 숫자 하나 때문에 식탁 밑으로 조용히 번집니다. 명절 뒤 설거지를 하다가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식이 무심한 듯 말합니다. 엄마, 전에 말한 그 예금 아직 그대로 있지. 그릇에 묻은 물기를 닦던 손이 잠깐 멈춥니다. 아무 일 아닌 질문처럼 들리지만 부모 마음은 이미 대답을 고르고 있습니다. 있다고 해야 하나? 줄었다고 해야 하나? 왜 묻느냐고 해야 하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방 안쪽으로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부모는 압니다. 돈을 말한 뒤로 나는 더 이상 편하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남은 현금의 비밀은 그래서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가진 돈을 다 말한 부모는 자꾸 자신의 필요를 증명해야 합니다. 병원비로 남겨야 한다고 말해야 하고, 노후가 불안하다고 말해야 하고, 지금은 도와주기 어렵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설명을 반복하면 작아집니다. 특히
자식 앞에서 자신의 불안을 설명하는 부모는 마음속에서 조금씩 초라해집니다. 존중은 돈을 많이 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아있을 때 유지됩니다. 부모가 현금을 숨긴다는 말은 자식을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과 부모의 삶 사이에 필요한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내가 알아서 준비하고 있다. 급한 일에 쓸 돈은 따로 관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금액을 묻는다면 웃으면서도 단단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내가 끝까지 책임질 부분이다. 이 말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몫을 지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지키는 사람은 말수도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불안해서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걱정하는 눈빛을 보여도 다 꺼내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도움은 받되 내 통장의 중심은 내가 잡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돈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마음을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남은 현금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모아둔 것이 아닙니다. 아픈 날의 택시비이고 서러운 날의 밥값이고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기 위한 조용한 숨통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부모는 덜 흔들리고 덜 설명하고 결국 더 무겁게 존중받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액수보다 더 오래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금은 한 번 큰 돈처럼 보이지만 연금이나 월 수입은 매달 반복되기 때문에 자식의 기대 속에서 더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부모에게는 생활비이고 약값이고 관리비이며 겨울 난방비까지 생각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금액을 정확히 알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은 부모의 생계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여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나를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꺼낸 말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다르게 저장됩니다. 부모님은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 생활은 되신다. 그러면 조금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반복되는 수입을 알게 되면 그 돈이 이미 쓰일 곳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습니다. 노년의 돈은 겉으로 보이는 액수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10만 원, 20만 원이 아쉽기는 해도 다시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같은 돈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병원 한번 다녀오고 약을 타고 지인 경조사의 마음을 보태고 낡은 보일러를 손보면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작은 고장 하나, 갑작스러운 검사 하나, 장을 보러 갈 때 부른 택시 한 번이 한 달의 균형을 흔듭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한 달을 모두 보지 못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입금 숫자만 봅니다. 엄마는 매달 100만 원 넘게 나오잖아. 아버지는 연금 있으니까 우리보다 낫지? 이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면 부모 마음은 조용히 식습니다. 자식에게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섭섭함은 남습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는 돈을 저 아이는 한 줄의 숫자로만 보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 부모는 더 이상 마음 편히 힘들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이런 말은 더 아프게 밝힙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자식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이번 달에 조금만 보태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말투는 부드럽습니다. 부탁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어차피 연금 나오잖아
라는 말이 붙는 순간 부탁은 더 이상 부탁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월 수입이 이미 자식의 계산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 짧은 말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오래 흔듭니다. 연금과 월 수입을 공개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손해는 돈 자체보다 기대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 번 도와주면 다음에도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으니 거절할 때마다 부모는 더 많은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병원비가 많이 나갔다. 관리비가 올랐다. 나도 남겨둬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의 말은 약해집니다. 거절은 단단해야 하는데 자꾸 변명처럼 변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무서운 것은 한 번의 요구가 아닙니다. 요구가 반복되면서 당연함으로 굳어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하지만으로 시작한 말이 나중에는 이번에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던 사람이 나중에는 적다고 느낍니다. 부모가 매달 들어오는 돈을 알려준 순간 자식 마음속에는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한도는 부모가 정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자기 사정에 맞춰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월 수입은 끝까지 흐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숫자가 아니라 생활은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묻더라도 정확한 금액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 내 생활에 맞게 쓰고 있다 라고 차분히 말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서운하게 들릴까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은 처음 그을 때만 불편합니다. 한 번 지나고 나면 그 선이 오히려 서로를 편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월 수입을 지키는 것은 돈을 혼자 쓰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의 리듬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부모의 하루하루를 바치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너무 쉽게 남에게 보여주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무게까지 그 위에 얹히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내 생활비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 필요할 때 도와주더라도 내 한 달을 먼저 계산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차분한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도 덜 서럽고 자식도 부모를 쉽게 기대어 쓰는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숨겨야 할 세 번째 통장 비밀은 병원비와 요양비처럼 정말 끝에 가서 나를 지켜줄 대비금입니다. 이 돈은 평소에는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쓰지 않은 이 자식 눈에는 남는 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을 조금만 깊이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 아니라 아직 닥치지 않은 위험 앞에서 나를 붙잡아 줄 돈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는 병원비를 숫자로 생각하지만 몸이 무너지는 날에는 그 돈이 곧 선택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은 큰 병 하나가 아니라 선택권을 잃는 일입니다. 어느 병원에 갈지, 검사를 받을지 말지, 간병인을 부를지 말지, 집에서 조금 더 버틸지, 시설을 알아볼지, 이런 순간마다 돈은 조용히 뒤에서 결정에 힘을 보탭니다. 돈이 충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내가 내 몸에 대해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원비와 요양비는 자랑할 돈도 아니고 나눠 쓸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남는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 돈까지 자식에게 말합니다. 혹시 나중에 아프면 쓰려고 따로 둔 돈이 있다.
요양원 갈 때 쓰려고 모아둔 게 있다. 말하는 순간 부모는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자식이 내 준비를 알아주겠지. 나를 더 안심시켜 주겠지 싶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에서는 이 말이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아직 당장 안 쓰는 돈이구나.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이구나. 지금 급한 우리 일에 잠깐 돌려도 되지 않을까. 사람 마음은 급한 자기 사정 앞에서 남의 미래 불안을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말합니다. 엄마, 그 병원비로 둔 돈 있잖아. 지금 당장은 안 쓰는 거니까 잠깐만 빌려주면 안 돼. 이 말은 부모 마음을 아주 깊이 찌릅니다. 당장 안 쓰는 돈이라는 말 속에는 부모의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덜 중요하다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위험은 예고장을 보내고 오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잘 걷던 사람이 오늘 계단에서 넘어질 수 있고 평소 괜찮다던 몸이 갑자기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어지러워 벽을 짚는 순간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가 준비해 둔 돈은 먼 미래의 돈이 아니라 바로 내일의 안전일 수도 있구나. 이 대비금을 들키면 부모는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마지막 방 하나를 빼앗긴 느낌을 받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남겨둔 작은 안심. 혹시 내가 더 약해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난 뒤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도왔다는 뿌듯함보다 내 마지막 울타리를 헐어버렸다는 불안이 더 오래 남습니다. 집에 돌아와 약봉지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이 멈추고 통장 잔액을 떠올리며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 불안은 아무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관계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남의 대비금을 존중하기보다 자기 눈앞에 급한 문제를 먼저 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본래 자기 고통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선의를 믿더라도 자식의 순간적 절박함까지 모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절박한 사람은 평소보다 더 쉽게 선을 넘고 도움을 받은 뒤에는 그 선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대비금에 대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유산이 아닙니다. 미리 나눠줄 돈도 아닙니다. 자식이 급할 때 꺼내 쓰는 예비 창고도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마지막 품위를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 아픈 날에도 덜 비굴해지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치료를 미루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존중은 말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돌볼 최소한의 준비가 있을 때 주변 사람도 함부로 결정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묻는다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분은 내가 따로 준비하고 있다. 병원과 노후 대비는 내가 책임질 문제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말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길게 설명하면 상대는 빈틈을 찾고 부모는 미안함에 흔들립니다. 단정한 말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돈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마지막 대비금을 지키는 부모는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내주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 자식의 결정에 끌려가는 것보다 조용히 준비해두고 필요한 순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더 성숙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노후에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평안이고 불신이 아니라
존엄이며 외로움이 닥쳐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자식이 돈을 묻는 순간 부모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화를 내지 않고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마음속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입으로는 설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서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고 돈을 움켜쥔 늙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는 말에 하나하나 대답하다가 결국 말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말해버립니다. 늦게야 알게 됩니다. 거절보다 위험한 것은 미안함 때문에 너무 많이 설명하는 습관이라는 것을요. 자식이 통장에 얼마 있어요? 라고 묻는 장면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꼭 나쁜 표정으로 묻는 것도 아닙니다. 밥을 먹다가 병원에 함께 다녀오다가 명절에 차를 마시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엄마, 혹시 모아둔 돈은 좀 있어? 아버지 연금은 정확히 얼마나 나와? 나중에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말은 평범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 순간 살짝 굳습니다. 대답을 해야 하나, 피해야 하나,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느낄까?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때 가장 좋지 않은 반응은 당황해서 숫자를 꺼내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고 이 정도야. 예금은 얼마 있고 연금은 얼마쯤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대화의 방향은 부모가 붙잡기 어려워집니다. 자식은 더 묻고 부모는 더 대답합니다. 그럼 매달 얼마 정도 남아요? 혹시 나중에 우리한테 줄 생각은 있어요? 급하면 조금 쓸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단순한 확인처럼 보이지만 대화는 점점 부모의 통장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문을 조금 열어줬을 뿐인데 어느새 방안까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써야 할 말은 길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한 때가 많습니다. 더 묻는다면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투입니다. 날카롭게 말하면 싸움이 되고 너무 미안하게 말하면 상대가 다시 밀고 들어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미리 마음속에 정해둔 말을 꺼내야 합니다. 걱정해 주는 건 고맙다. 하지만 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정리해서 관리하겠다. 이 정도면 따뜻함도 있고 경계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선을 긋는 말은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어디까지 들어와도 되는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선이 없는 관계는 처음에는 가까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누군가가 지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 오래 열려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당연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곁을 지키고 아이가 배고프면 내 몫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어른이 된 뒤에도 부모가 계속 모든 것을 열어두면 자식은 부모의 삶에도 문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 결과 부모는 자꾸 침범당하고 자식은 자신이 침범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게 됩니다. 거절을 못하는 부모는 대개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전화가 뜸해질까봐, 명절에 얼굴이 굳을까봐, 엄마는 변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흔들립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한번 무너진 경계는 다시 세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오늘 애매하게 넘긴 말이 다음 달에는 더 큰 부탁으로 돌아오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보여준 통장이 나중에는 당연히 확인해도 되는 것이 됩니다. 부모가 불편함을 잠깐 피하려다가 오래 지속될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많은 부모가 바로 흔들립니다. 예민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며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숙한 반응은 다릅니다.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내가 조용히 관리하고 싶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감정을 방어하지 말고 기준을 말해야 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기준을 흐리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묻는 자식에게도 체면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네가 걱정해서 묻는 건 안다. 이 말을 먼저 하면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선을 세웁니다. 하지만 내 통장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더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말을 길게 이어가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질문의 길이 생깁니다. 단단한 사람은 많은 말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낯설고 조금은 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식도 배웁니다. 부모에게도 묻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 부모의 노후는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걱정과 간섭은 다르다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자식의 말투도 조금씩 조심스러워집니다. 존중은 상대가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먼저 숨을 고르십시오.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자식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는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돈의 세부적인 부분은 내가 관리하겠다.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내가 먼저 말하겠다. 이 말들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이 있습니다. 덜 설명하지만 더 무게 있고 덜 드러내지만 더 안전합니다. 부모의 통장 비밀은 입을 닫는 데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짧게 말하는 힘에서 지켜집니다. 덜 말할수록 부모의 무게가 지켜지는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이 설명해야 오해가 풀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어떤 말은 꺼내는 순간 설명이 아니라 허락처럼 들리고 어떤 숫자는 말하는 순간 내 손을 떠나 다른 사람의 계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입을 닫는 데 있지 않고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용히 가르는 데 있습니다. 통장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덜 말하면 자식과 멀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집니다. 자식이 부모의 예금과 연금과 대비금을 모두 알게 되면 부모는 한 사람의 어른이라기보다 계산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 그 돈은 아직 안 쓰겠지. 부모님은 우리보다 여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생각이 자란 뒤에는 부모의 말보다 통장 숫자가 더 크게 들립니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슬픈 순간은 말이 돈 뒤로 밀려나는 순간입니다. 부모가 나도 불안하다고 말해도 자식은 그래도 얼마는 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이번에는 어렵다고 해도 자식은 왜 어렵지? 라고 느낍니다. 부모의 사정은 감정이고 통장 잔고는 증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보여준 부모는 나중에 마음을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내 불안을 말해도 설득이 되지 않고
내 거절을 말해도 야박함처럼 들립니다. 일상은 아주 작은 장면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식이 집에 들렀다가 냉장고를 열며 말합니다. 엄마는 혼자 사니까 돈 많이 안 들잖아. 아무렇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부모는 잠시 조용해집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돈이 덜 든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혼자 병원 가는 택시비, 혼자 먹는 밥의 쓸쓸함, 밤에 아플 때 누구를 부를지 모르는 불안, 이런 것들은 숫자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계산할 때 부모는 마음속에서 자신이 작게 취급받는 것을 느낍니다. 또 어떤 날은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어머니 돈은 어머니가 알아서 쓰시게 두자. 말은 좋은데 그 뒤에 다른 자식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아. 이때 부모가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가족의 대화가 아닙니다. 부모의 노후를 두고 서로 예상하고 조정하는 자리가 됩니다. 부모는 앉아 있지만 결정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납니다. 존중을 잃는다는 것은 늘 큰 소리로 밀려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내 삶이 남의 입으로 정리되는 것을 듣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덜 말하는 태도는 의심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숨기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돈의 계산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약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식도 부모의 돈을 정확히 알게 되면 마음속에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효심 있는 자식도 자기 가정이 어려워지면 부모의 대비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대가 생기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기대가 자랄 재료를 너무 쉽게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조용한 기준입니다. 내 생활은 내가 정리하고 있다. 필요하면 내가 먼저 이야기하겠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눌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말은 짧지만 부모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자식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얼굴이 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그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며 경계로 바뀝니다. 경계는 처음에는 낯설지만 반복되면 존중의 언어가 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식은 부모를 다시 어른으로 보게 됩니다. 예전처럼 무엇이든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깊습니다. 부모가 자기 통장을 지키면 말투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집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때도 허둥대지 않고 도와줄 수 있을 때도 과하게 생색내지 않습니다. 줄 것은 주되 내 중심까지 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품위입니다. 끝까지 존중받는 부모는 돈이 많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신의 남은 삶을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않는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따뜻하되 끌려가지 않고 걱정을 받아들이되 간섭까지 허락하지 않고 도움을 주더라도 내 노후의 뿌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덜 말한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돈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통장 비밀은 결국 숫자의 비밀이 아니라 태도의 비밀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조용히 존중할 때 주변 사람도 그 선 앞에서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끝까지 존중받는 노년은 큰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 통장을 지킨다는 말은 단지 숫자를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불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내 선택권을
쉽게 넘기지 않고 내 남은 시간을 남의 계산 안에 넣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늙어갈수록 사람은 돈보다 더 깊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많이 내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부모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식이 힘들면 내 것을 줄이고 자식이 필요하다면 내 계획을 미루고 자식의 얼굴이 어두우면 내 걱정은 삼켰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그 방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계속 내어주기만 하면 따뜻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당연히 기대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남지만 무게가 사라집니다. 마음은 주었는데 존중은 줄어드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자식에게 등을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의심하며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삶에는 부모가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할 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방 안에는 예금의 크기, 매달 들어오는 돈, 병원비와 요양비로 남겨둔 대비금이 있습니다. 그 방은 자식에게도 함부로 열어 보여주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상하지 않게 하려면 닫혀 있어야 할 문도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묻습니다. 엄마, 통장에 얼마 있어? 예전 같으면 부모는 바로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혹시 믿지 않는다고 느낄까봐, 혹시 괜한 벽을 세운다고 생각할까봐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걱정해 주는 건 고맙다. 하지만 그 부분은 내가 조용히 관리하고 싶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정한 말은 관계를 끊지 않고 오히려 관계가 돈 앞에서 흐려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불안을 무시하고 내 병원비를 밀어내고 내 마지막 선택권을 남에게 맡기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순간 사람은 안에서부터 지칩니다. 자식을 도와주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돈을 내어주고도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고맙다는 말을 들어도 이상하게 서러움이 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지켜야 할 선을 너무 오래 넘겨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자식이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통장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해 준다고 해서 모든 숫자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오해할까봐 미리 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돕고 내 남은 삶을 지키는 돈은 조용히 남겨두면 됩니다. 그것이 매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모습은 결국 자식에게도 더 큰 안심을 줍니다. 부모가 무너지지 않아야 자식도 부모를 부담이 아닌 어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존중은 부탁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을 때, 내가 내 기준을 조용히 지킬 때, 내가 사랑과 경계를 함께 품을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통장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의 문을 내가 여닫겠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따뜻하되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주되 중심을 잃지 않고 덜 말하지만 더 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가장 단단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다시 접어보면 통장 비밀은 돈을 감추는 잔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후반부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남은 현금은 하루의 선택권이었고 매달 들어오는 돈은 생활의 리듬이었으며 병원비와 요양비로 남겨둔 대비금은 마지막 품위를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좋은 부모라는 믿음은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야 오래 지켜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숫자를 아는 순간 사람 마음에는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반복되면 당연함이 됩니다. 그 당연함 앞에서 부모는 자꾸 설명하게 되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작아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덜 말해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다. 필요하면 내가 먼저 말하겠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겠다. 이 짧은 말들이 당신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하고 관계를 더 오래 편안하게 지켜줍니다. 많이 내어주며 살아온 세월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남겨두는 삶도 허락해 주십시오.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이상 함부로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저는 내가 너무 매정했나 하고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도 지켜야 할 통장이 있고 지켜야 할 평안이 있고 끝까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뜻하되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용하되 작아지지 마십시오. 덜 드러내되 더 품위 있게 살아가십시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사위에게 잘해주고도 끝내 딸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한 어머니의 조용한 후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압니다. 마음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너무 많이 챙긴 마음이 어느 날 딸의 가슴에는 차가운 서운함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장모는 그저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딸은 어느 순간 말수가 줄고 전화를 짧게 끊고 명절 밥상 앞에서도 웃는 얼굴 뒤로 마음을 닫습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사위에게 반찬을 싸주고 용돈을 건네고 좋은 말을 해준 문제가 아니라 딸의 자리, 존중, 상처, 그리고 어머니의 품위와 이어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만으로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해서 준 사람은 사랑이라 기억하고 받은 사람, 곁에 있던 사람은 소외라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장모가 사위에게 너무 잘해주었다는 말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친절보다 더 깊은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좋았습니다. 사위가 집에 오면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더 떠주고 고기가 있으면 딸보다 사위 앞에 먼저 밀어놓고 우리 사위가 고생이 많지 하고 웃어주는 일은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도 엄마가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관계는 한 번의 큰 사건보다 작은 반복으로 금이 갑니다.
밥상에서 딸이 아이를 안고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어머니가 사위 밥그릇만 살피는 순간이 있습니다. 딸이 지친 얼굴로 나도 좀 힘들어라고 말했는데 어머니가 내 남편도 밖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하고 넘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위가 무심코 한 말에는 웃어주면서 딸의 서운함에는 예민하다고 말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하나씩 쌓이면 딸은 묻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지금 누구 마음을 보고 있는 걸까? 잘해준다는 것은 참 좋은 말이지만 방향을 잃으면 무서운 말이 됩니다. 특히 딸의 결혼 생활 안에서 장모가 사위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기울이면 다른 사랑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딸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사위의 피곤함은 이해하면서 딸의 외로움은 참으라고 말한다면 딸의 마음은 조용히 식어갑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아픈 것은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기대했던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른 척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위에게 잘해주는 엄마가 싫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보지 않은 채 사위만 챙기는 엄마가 서운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딸은 낮에 들었던 말 하나를 다시 떠올립니다. 네가 좀 이해해라. 그 말은 짧지만 오래 남습니다. 딸은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말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장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왜 딸이 등을 돌리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상대에게 어떤 자리로 도착했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위에게 건넨 따뜻한 말이 딸에게는 너는 참아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다면 그 순간부터 호의는 호의로만 남지 않습니다. 딸의 마음 속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공평하지 않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결혼한 딸에게 필요한 것은 사위를 미워하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위만 떠받드는 어머니도 아닙니다. 딸이 자기 삶 안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잃지 않도록 조용히 중심을 지켜주는 어머니입니다. 사위를 챙길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딸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아야 합니다. 밥은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편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았어도 딸은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 한 번쯤 기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기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위에게만 마음을 쏟으면 딸은 서운함을 넘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오래되면 사람은 화를 내기보다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딸이 등을 돌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위에게 너무 잘해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딸의 마음을 뒤로 밀어낸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더 성숙한 장모의 태도는 차갑게 선을 긋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위를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순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딸의 결혼 생활을 존중하되 딸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사위에게 따뜻하되 딸에게 더 깊이 공평한 것, 그것이 뒤늦게라도 관계를 다시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딸의 자리는 하루아침에 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밥상 위의 젓가락 방향,
전화 끝에 무심한 대답 같은 것들이 오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딸은 자기 집 안에서도, 친정 안에서도, 어머니 마음 안에서도 뒤로 밀려났다고 느낍니다. 사람이 서운해지는 지점은 대개 큰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보일 줄 알았던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장모가 사위에게 잘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딸의 남편을 미워하고 흠잡고 무시하는 어머니보다 따뜻하게 받아주는 어머니가 훨씬 낫습니다. 문제는 그 따뜻함이 딸을 지나쳐 사위에게만 닿을 때 생깁니다. 사위가 오면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지만 옆에서 아이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딸에게는 너는 왜 이렇게 늦었니 하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위가 피곤해 보이면 얼른 과일을 깎아주면서 딸이 얼굴이 상해 있어도 엄마들은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넘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말들은 장모에게는 별뜻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딸이니까 편해서, 딸이니까 알아서, 견딜 줄 알아서, 딸이니까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딸은 남편 앞에서 어머니에게까지 작아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친정에 와서 쉬고 싶었는데 오히려 자기 역할만 더 확인받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여기서도 며느리 같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면 마음은 차갑게 식습니다. 살아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사위가 젓가락을 내려놓자마자 어머니가 입에 안 맞나 하고 묻습니다. 딸은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너도 앉아서 먹어라 하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사위에게는 일찍 쉬어라 하면서 딸에게는 설거지 좀 도와라 합니다. 이 장면 하나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집안일입니다. 그러나 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질문이 다시 올라옵니다. 엄마는 왜 내 고단함은 늘 당연하게 여길까?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에게는 예의를 차리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참으라고 하는 습관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바라는 것은 대단한 대접이 아닙니다. 사위보다 더 좋은 반찬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미워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피곤함도 사위의 피곤함만큼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도 사위의 말만큼 무게 있게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딸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 다른 말로 항의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천천히 문을 닫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을 말합니다. 엄마는 왜 늘 그 사람만 챙겨? 그러면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위인데 잘해줘야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딸이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딸이 듣고 싶었던 말은 너도 힘들었겠다입니다. 그 한마디를 놓치면 좋은 의도로 한 모든 행동이 딸에게는 자기 마음을 밀어낸 증거가 됩니다. 사람 마음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밀리면 금방 압니다. 딸은 어머니가 사위를 아끼는 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픔이 사위의 체면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것을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불을 끈 뒤 다른 낮에 어머니가 사위에게 건넨 따뜻한 말보다 자신에게 하지 않은 말들을 더 오래 떠올립니다. 받지 못한 위로는 받은 꾸중보다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딸의 자리가 밀리면 관계에는 감정적 후유증이 생깁니다. 딸은 친정에 가는 일이 편하지 않아집니다.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속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남편과 다툰 이야기를 하려다가도 또
내 탓이라고 하겠지 싶어 입을 닫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딸이 변했다고 느끼지만 딸은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 서운함을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스스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어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위를 챙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딸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위에게 많이 피곤했지라고 묻는다면 딸에게도 너도 오늘 고생 많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위에게 좋은 음식을 덜어준다면 딸의 접시도 한번 살펴야 합니다. 사위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다면 딸의 마음도 함께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딸은 어머니의 호의를 사위에게 빼앗긴 사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결혼한 딸에게 친정은 여전히 마지막 쉼터여야 합니다. 그 쉼터에서 딸이 또다시 밀려난다면 딸은 결국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 장모가 지켜야 할 첫 번째 품위는 공평한 시선입니다. 사위를 귀하게 여기되 딸을 더 익숙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 조용한 균형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잘해준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편을 드는 모습으로 보일 때 관계는 조용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장모는 사위를 아끼는 마음으로 한 말인데 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편이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사람 사이에서 상처는 꼭 미움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쪽만 지나치게 이해해주는 친절이 다른 한쪽에게는 가장 깊은 외로움이 됩니다. 딸이 남편과 작은 다툼을 하고 친정에 들렀을 때가 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말끝이 조금 짧고 숟가락을 놓는 손이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어머니가 눈치를 챘다면 딸의 마음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자들은 원래 말이 좀 무뚝뚝해 네가 좀 이해해라 라고 말하면 딸의 마음은 그 순간 다칩니다.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라는 뜻으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엄마도 결국 내 편은 아니구나. 사위에게 잘해주는 것과 사위 편을 드는 것은 다릅니다. 사위를 존중하는 것과 딸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이 경계를 놓칩니다. 사위가 마음 상할까봐 딸에게 참으라 하고, 사위가 불편해할까봐 딸에게 양보하라 하고, 사위가 친정에 더러울까봐 딸에게 말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는 가정을 위해 현명하게 처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딸은 그 말들 속에서 자기 삶의 무게가 지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의 부모가 섣불리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말의 정확함이 아니라 마음의 신뢰입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판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혼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마음이 사실인지 확인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랬구나. 네가 많이 서운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래도 내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라는 말이 들어오면 딸은 자기 상처가 심사받는 기분이 듭니다. 장모가 사위에게 지나치게 잘해줄 때 위험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위의 부족함은 이해로 딸의 불만은 예민함으로 밀어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늦게 와도 일이 바쁘니까 그렇지 하고 넘어가지만 딸이 지쳐 보이면 네가 성격을 좀 누그러뜨려야지 라고 말합니다. 사위가 집안일을 안 해도 남자들이 다 그렇지 하고 웃지만 딸이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네 가정인데 네가 잘해야지 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오래된 세대의 습관처럼 들리지만 딸에게는 분명한 불공평으로 남습니다. 사람 마음은 공평하지 않은 이해를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설명해야만 하고 상대의 부족함은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관계에서는 존중이 자라지 않습니다. 딸은 점점 친정에서조차 자기 이야기를 줄입니다. 남편 이야기가 나오면 가볍게 웃고 넘깁니다. 어머니가 요즘은 잘 지내니라고 물어도 그냥 그렇지라고만 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 말해봐야 결국 내 탓이 되겠구나. 이때 생기는 감정적 후유증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딸은 어머니에게서 심리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예전에는 힘들 때 가장 먼저 전화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화번호를 눌렀다가도 멈춥니다. 친정에 가도 마음을 풀어놓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합니다. 어머니는 딸이 차가워졌다고 느끼지만 딸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더 다치지 않으려고 조용히 자신을 지키는 중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반복해서 이해받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침묵을 방패로 삼습니다. 더 성숙한 장모의 태도는 부부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딸의 말을 듣되 사위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고 사위를 존중하되 딸의 고통을 덮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마음은 알겠다. 그렇지만 두 사람 일이니 차분히 말해보아라. 이런 말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네가 참아라가 아니라 네 마음을 먼저 보자는 태도입니다. 딸은 그 차이를 압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미워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지워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위에게 잘해주는 마음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딸의 상처를 누르는 방향으로 쓰이면 좋은 마음은 관계의 빚이 됩니다. 장모가 지켜야 할 품위는 사위를 더 많이 챙기는 데 있지 않고 딸 부부 사이에서 조용히 균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따뜻하되 치우치지 않는 것, 이해하되 한 사람의 고통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딸은 다시 어머니를 믿을 수 있습니다. 딸이 등을 돌리는 순간은 대개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울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어머니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전화 통화가 짧아지고 친정에 오는 횟수가 줄고 와도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까지 이야기하던 딸이 어느 날부터 별일 없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식을 때 가장 먼저 설명을 줄입니다. 딸은 처음부터 어머니를 멀리 하려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몇 번은 말해 봅니다. 엄마는 왜 그 사람 말만 믿어? 엄마는 왜 내가 힘들다는 말은 그냥 넘겨?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어디에 기대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늘 비슷하면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잘 되라고 그러지. 사위한테 잘해야 네가 편하지. 결혼했으면 네가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이런 말들은 어머니에게는 조언일지 몰라도 딸에게는 마음을 닫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말이 없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때 침묵합니다. 딸의 침묵은 순종이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아픈 관계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이미 마음속으로 물러났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도 아무 일 없다고 믿는 관계입니다. 짧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딸이 친정집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갑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사위 이야기를 꺼내면
딸은 물컵만 만지작거립니다. 그 사람 요즘도 바쁘지? 라는 말에 응하고 짧게 대답합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과 있었던 일을 길게 털어놓았을 텐데,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사위 걱정을 먼저 할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딸이 이렇게 변하면 어머니는 서운해합니다. 요즘 너는 엄마한테 왜 그렇게 차갑니? 친정이 그렇게 불편하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하지만 딸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하자니 또 상처받을 것 같고, 그냥 넘기자니 마음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딸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합니다. 말을 줄이고 거리를 두고 필요한 것만 나눕니다. 어머니가 느끼는 딸의 차가움은 사실 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얇은 벽입니다. 관계의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반복해서 오해하는 사람 앞에서 오래 열려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는 그 상처가 더 깊습니다. 딸에게 어머니는 단순한 가족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봐 주길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사위에게는 너그럽고 딸에게는 엄격하면 딸은 어린 시절의 서운함까지 함께 떠올립니다. 나는 늘 엄마에게 이해받기보다 판단받았구나. 그 깨달음은 늦게 올수록 더 아픕니다. 이 감정적 후유증은 딸의 결혼 생활에도 그림자를 남깁니다. 딸은 남편에게도 더 날카로워질 수 있고, 친정과 남편 사이에서 혼자 고립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마음을 다 놓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서운해도 친정에 말하지 못하고, 친정에 서운해도 남편 앞에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딸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만 감당하게 됩니다. 가족이 많아도 마음 둘 곳이 없으면 사람은 외롭습니다. 이때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보다 멈춤입니다. 나는 좋은 뜻이었어 라는 말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네 마음을 충분히 보지 못했구나. 이 한마디는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딸의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다시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장모는 딸의 침묵을 버릇없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침묵 안에 쌓인 서운함을 읽으려 전화를 짧게 끊는 딸에게 따지기보다 요즘 내가 너에게 너무 내 방식대로 말했나 보다 하고 낮게 다가갑니다. 사위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보다 딸의 안색을 먼저 봅니다. 너는 괜찮니?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다친 마음 앞에서 오래 기다리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딸의 등을 돌리는 네 번째 길목은 침묵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침묵을 원망하지 않고 읽어낼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조금씩 숨을 쉽니다. 덜 말하고 더 듣는 것, 덜 판단하고 더 머무는 것. 사위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딸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 그렇게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질 때 딸은 아주 천천히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위도 사람이라 지나친 호의를 언제나 편하게만 받지는 못합니다. 장모는 잘해준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고마움과 함께 부담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친절은 적당할 때 따뜻하지만 너무 잦아지면 보이지 않는 비처럼 느껴집니다. 더구나 그 친절이 딸을 지나쳐 사위에게만 향할 때 사위 역시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처음에는 사위도 고마웠을 것입니다. 장모가 갈 때마다 반찬을 싸주고 집에 들르면 좋은 자리를 내주고 아이 앞에서도 내 아빠가 고생이 많다고 말해주면
싫을 이유가 없습니다. 밖에서 지치고 돌아온 사람에게 누군가 알아주는 말은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반복될수록 사위는 점점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장모가 너무 챙겨줄수록 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밥상 위에서 장모가 고기를 사위 앞에 밀어놓습니다. 우리 사위 많이 먹어. 그 말이 끝나자 딸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장모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사위는 느낍니다. 차 안에서 딸이 말없이 창밖만 보는 순간 사위는 그 고마움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집에 돌아와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을 때 딸이 한숨을 쉬면 사위도 괜히 미안해집니다. 친절히 사람을 편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군가를 작게 만들고 있다면 그 친절은 이미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장모가 사위를 지나치게 챙기면 사위는 두 가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명절마다 더 자주 찾아가야 할 것 같고, 전화도 해야 할 것 같고, 장모의 기대에 맞는 좋은 사위 노릇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내와 장모 사이에서 자신이 불편한 원인이 된다는 부담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 때문에 모녀 사이가 서늘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면 사위는 장모의 호의를 받아도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지 나의 마음을 갚아야 할 자리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장모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사위가 그 안에서 계속 좋은 사위로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면 관계는 자연스럽지 못해집니다. 친정에 가는 일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평가받는 시간이 됩니다. 장모가 요즘 왜 자주 안 오나 하고 아무렇지 않게 묻는 순간 사위는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발 물러섭니다. 더 깊은 문제는 딸과 사위의 관계 안에서도 생깁니다. 딸은 어머니가 남편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을 보며 서운해하고 사위는 그 서운함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장모에게 그만 챙겨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아내에게 당신 어머니가 잘해주는 건데 왜 그래? 라고 말하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사위도 침묵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딸은 또 외로워지고 사위는 점점 친정 방문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관계의 진실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의도 한 사람의 자리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낮추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장모가 사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귀하게 여김이 딸의 피로와 서운함을 보지 못하게 만들면 사위는 결국 편안한 손님이 아니라 불편한 중심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너무 중심이 되면 다른 누군가는 가장자리로 밀립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로 밀린 사람이 딸이라면 그 상처는 깊고 오래 갑니다. 사위에게도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장모가 모든 것을 챙겨주고 모든 말을 이해해주고 늘 사위 입장을 먼저 말해주면 사위는 어른 앞에서 편할 수는 있어도 부부 안에서 성숙할 기회를 잃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부부가 풀어야 하고 집안의 책임은 두 사람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장모가 사위의 부족함을 미리 덮어주면 딸은 더 외로워지고 사위는 자기 책임을 똑바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 성숙한 장모의 태도는 사위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품위 있게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찬을 싸주더라도 딸에게 먼저 너희가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묻고 사위에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딸의 수고를 함께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이 고생 많지라고 했다면 곧이어 너도 집에서 애쓰느라 힘들었겠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쪽을 높이기 위해 다른 쪽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사위가 정말 고마워하는 장모는 자신을 지나치게 떠받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부부의 삶을 믿어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되 너무 깊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딸도 그런 어머니 앞에서는 마음을 덜 다칩니다. 사위에게 잘해주는 마음이 딸을 외롭게 하지 않고 사위에게도 비처럼 쌓이지 않으려면 호의는 따뜻하되 가벼워야 합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큰 친절보다 편안한 거리에서 지켜집니다. 존중은 가까이 붙어 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는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장모와 사위, 어머니와 딸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에 끼어들고 걱정된다고 해서 모든 말을 해주고 잘해주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챙겨주면 관계가 깊어질 것 같지만 살아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친 가까움은 때때로 고마움보다 피로를 먼저 남깁니다. 딸이 결혼한 뒤에도 어머니 마음에는 여전히 아이처럼 보이는 딸이 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남편과 잘 지내는지, 아이 키우느라 힘들지는 않은지 늘 마음이 쓰입니다. 그 걱정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곧 개입이 되어버리면 딸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감시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위에게 잘해준다는 이름으로 딸 부부의 생활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딸은 자기 집의 주인이 아니라 어머니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짧은 장면이 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가 묻습니다. 오늘 사위밥은 뭐 해줬니? 따른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자신이 무엇을 먹었는지는 묻지 않고 남편 밥부터 묻는 그 말에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주말에 친정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어머니는 사위가 불편해 아니하고 묻습니다. 딸은 그저 쉬고 싶었을 뿐인데 모든 이야기가 사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지칩니다. 이런 장면들은 작지만 오래 남습니다. 관계에서 선을 지킨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어른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딸이 결혼했다는 것은 어머니의 딸이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에게 자기 가정을 꾸릴 권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집의 속도, 그 부부의 방식,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미리 막아주고 정리해 주려 하면 딸은 자기 삶을 살아보기도 전에 평가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사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모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사위는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심스러워집니다. 무엇을 해도 장모가 알고 있을 것 같고 작은 부부 싸움도 친정으로 흘러갈 것 같고 잘못하면 아내보다 장모에게 먼저 판단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위는 마음을 편히 열기보다 형식적인 예의를 앞세우게 됩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의는 남아도 편안함이 사라지면 가족은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은 붙잡는 힘보다 놓아주는 힘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딸이 걱정된다고 해서 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사위가 부족해 보여도 장모가 그 부족함을 대신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두 사람이 직접 부딪히고 조절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머니가 너무 빨리 대신 해결하려 들면 딸은 어머니에게 기대는 대신
어머니를 피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기보다 간섭을 피하는데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 후유증은 여기서 생깁니다. 다른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한숨이 먼저 나오고 친정에 갈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또 남편 이야기로 흘러갈까봐 긴장합니다. 사위도 친정 방문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장모는 아무리 많이 챙겨도 점점 덜 초대받고 덜 듣게 되고 덜 가까워집니다. 너무 가까이 가려던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멀게 만든 것입니다. 더 성숙한 장모는 여기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정합니다. 딸 부부의 삶을 내 손안에 두려 하지 않고 그들의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릴 줄 압니다. 필요하면 도와주되 먼저 묻습니다. 내가 도와줘도 괜찮겠니? 걱정이 되어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라. 사위에게도 지나친 칭찬이나 기대를 얹지 않고 담백하게 대합니다. 고생 많았네. 둘이 잘 의논해가며 살아라. 그 정도의 말이 오히려 오래 남습니다. 존중은 거리에서 생깁니다. 너무 멀어 차가운 거리가 아니라 상대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따뜻한 거리입니다. 딸에게는 엄마가 여전히 내 편이라는 안도감을 주고 사위에게는 장모가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편안함을 주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 안에서 장모의 말은 가벼워지지 않고 딸의 마음은 덜 다치며 사위도 자연스럽게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오래 존중받는 어른은 많이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가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덜 개입해야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게 물러선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랑은 많이 설명한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이 챙긴다고 오래 남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조용히 물러서 있을 때 비로소 상대의 마음에 편안하게 닿습니다. 딸 부부의 삶은 어머니가 보기에는 늘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위가 말이 적으면 딸이 외로울까 걱정되고 사위가 집안일에 서툴면 딸이 고생할까 마음이 쓰입니다. 딸이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으면 내가 나서서 한마디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앞서 나서면 딸 부부는 스스로 조율할 시간을 잃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기대는 것과 어머니에게 끌려가는 것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지고 사위는 장모의 시선 앞에서 자꾸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짧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딸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려다 멈춥니다. 어머니가 곧바로 판단할까 봐서입니다. 사위가 친정에 와서 말수를 줄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장모가 부부 문제로 이어갈 것 같아서입니다. 손주가 밥을 잘 안 먹는다는 말에도 어머니가 네가 너무 느슨하게 키워서 그렇다고 하면 딸은 그날 이후 육아 이야기를 덜 꺼냅니다. 말이 줄어드는 집안에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너무 빨리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깊이는 통제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깊이는 믿어주는 시간에서 생깁니다. 딸이 실수할 수도 있고 사위가 서툴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서로 맞지 않아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딪힘을 모두 어머니가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막아주려는 마음은 딸에게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너는 아직 네 삶을 감당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그런 뜻이 아니었겠지만 딸은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딸이 진짜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기 결혼 생활을 대신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조용한 자리입니다. 말하면 바로 훈계하지 않고 듣고 나서도 사위를 몰아세우지 않고 딸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되 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자리입니다. 네가 잘 생각해서 말해봐. 엄마는 내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딸에게 힘을 줍니다. 정답을 던지는 말보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세워주는 말이 더 오래 남습니다. 사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모가 덜 개입할수록 사위는 더 자연스럽게 책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모가 늘 사위 편을 들어주거나 반대로 늘 감시하듯 지적하면 사위는 성숙해지기보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장모가 차분히 거리를 두고 딸 부부가 스스로 의논하게 두면 사위도 자기 자리를 더 분명히 압니다. 어른의 품위는 모든 것을 바로잡는 데 있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믿어주는 데 있습니다. 지나친 개입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마음을 털어놓기 전에 먼저 계산합니다. 이 말을 하면 엄마가 남편에게 전화하지 않을까? 또 내 탓으로 돌리지 않을까? 다음 명절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하는 관계에서는 친밀함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위도 장모 앞에서 편한 사람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앉아 있어도 속으로는 빨리 자리를 마치고 싶어집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그곳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닙니다. 성숙한 어머니는 여기서 방법을 바꿉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마음의 깊이를 늘립니다. 딸이 하소연할 때 곧장 판단하지 않고 먼저 듣습니다. 사위 이야기가 나와도 쉽게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네 마음에 오래 남았겠구나. 이렇게 딸의 감정을 먼저 받아줍니다. 그리고 딸이 묻기 전에는 해결책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딸을 어른으로 대하는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덜 개입한다는 것은 뒤로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히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딸이 정말 위험하거나 무너질 때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갈등, 부부가 맞춰가야 할 서툰 과정, 서로 배워야 할 책임까지 어머니가 모두 대신 짊어지면 안 됩니다. 딸의 삶을 지켜준다는 것은 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딸이 자기 삶을 감당할 힘을 잃지 않게 곁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때 관계는 조금씩 밝아집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말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사위는 친정이 부담스럽기만 한 곳이 아니라 예의를 지키며 쉴 수 있는 곳이라고 느낍니다. 어머니는 덜 챙기지만 더 존중받습니다. 덜 설명하지만 말의 무게가 생깁니다. 덜 드러내지만 품위가 깊어집니다. 후반부 인생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들어갈 문을 알고 나와야 할 때를 아는 것, 그 조용한 절제가 딸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품이 있는 장모의 자리는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이끄는 자리가 아닙니다. 뒤에 물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가까이 있으되 딸의 삶을 빼앗지 않고 따뜻하되 사위에게 기대를 얹지 않으며 걱정하되 부부의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가지 않는 자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보다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말은 잊혀도 누군가 내 삶을 존중해 주었다는 느낌은 오래 남습니다. 사위에게 너무 잘해준 장모가
끝내 딸의 마음을 잃는 이유는 세 가지로 깊어집니다. 첫째, 딸의 마음을 보지 못한 채 사위의 피로만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위를 이해한다는 이름으로 딸에게 참으라는 말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딸 부부의 삶에 너무 가까이 들어가 딸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설 자리를 좁혔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모두 좋은 뜻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기가 없다는 이유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모는 말합니다. 나는 사위에게 잘해야 딸이 편할 줄 알았다.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어머니는 딸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위를 편하게 해주려다 딸을 외롭게 만들면 그 친절은 방향을 잃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은 남편을 미워해주는 엄마가 아닙니다. 남편만 이해하고 딸은 참으라고 밀어내지 않는 엄마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데 오래 걸립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좋은 뜻으로 시작해서 뒤늦게 딸의 차가운 얼굴 앞에서야 깨닫습니다. 짧은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명절 저녁, 딸은 부엌에서 손을 씻고 나옵니다. 사위는 거실에서 웃고 있고 어머니는 사위에게 과일을 내주며 우리 사위 고생 많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이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의 피로를 아무도 묻지 않으면 딸의 마음에는 작은 그늘이 생깁니다. 또 다른 날 딸이 조심스럽게 요즘 조금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가정을 지켜야지라고 하면 딸은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자신을 알아봐 주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자신을 자꾸 설명해야 하는 곳에서는 멀어집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등을 돌린 것은 어머니를 미워해서만이 아닙니다. 더는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더는 자기 상처를 증명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어머니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묻기 전에 딸은 이미 여러 번 마음속으로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내 마음보다 그 사람의 체면을 먼저 봤어.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관계는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 세울 때는 아주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딸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사위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딸의 얼굴을 먼저 보는 것, 조언보다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을 먼저 건네는 것, 사위에게 잘해줄 때도 딸의 수고를 함께 인정하는 것, 딸 부부의 일에 묻지 않은 해결책을 던지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태도들이 모이면 딸은 다시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품이 있는 장모는 차갑지 않습니다. 다만 가볍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위가 예뻐도 딸의 마음을 잊지 않고 딸이 속상해도 사위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누구 편을 들기보다 관계의 중심을 지킵니다. 딸에게는 너는 여전히 내게 소중하다는 안도감을 주고 사위에게는 나는 너희 삶을 존중한다는 편안함을 줍니다. 그럴 때 장모의 말은 줄어들어도 무게가 생깁니다. 손은 덜 가도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후반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를 내 뜻대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오래 존중받게 하는 태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딸에게 사랑을 주되 딸의 삶을 빼앗지 않는 것, 사위를 반기되 사위 중심으로 딸을 밀어내지 않는 것, 걱정은 하되 부부의 문턱을 넘기 전에 멈출 줄 아는 것, 이것이 장모가 지켜야 할 마지막 품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 딸은 어머니를 피해야 할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 앉을 수 있는 따뜻한 어른으로 기억합니다.
마음은 많이 준다고 반드시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위에게 잘해준 장모의 마음도 처음에는 사랑이었고 걱정이었고 딸의 결혼 생활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딸의 외로움을 지나쳐 사위에게만 향할 때 딸은 조용히 뒤로 밀려납니다. 딸은 사위를 미워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마음도 보아달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편이 필요합니다. 결혼한 딸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과 맞춰 살며 어른처럼 보여도 어머니 앞에서는 한 번쯤 기대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네가 좀 참아라 라고만 말하면 딸은 자기 고단함이 가벼워졌다고 느낍니다. 받은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그 상처를 가장 알아주길 바랐던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사위를 차갑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딸의 남편을 존중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딸의 자리를 잊지 않으면 됩니다. 사위에게 따뜻한 말을 했다면 딸에게도 수고를 인정해주고 딸이 힘들다고 말하면 해결책보다 먼저 마음을 받아주면 됩니다. 부부의 일에는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말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곁에 있으면 됩니다. 품이 있는 어른은 많이 말해서 존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덜 개입해도 사랑은 줄지 않습니다. 덜 설명해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딸의 삶을 믿어주고 사위와의 관계에는 따뜻한 거리를 두고 내 마음에 선을 지킬 때 관계는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래된 서운함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을 덜 탓해도 됩니다. 당신의 품위와 경계와 평안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